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조금. 네, 조금 좋습니다. 초반에 이제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네. 장중에 조금씩 말아올리는 그 모습이 참 어찌나 뿌듯하던지. 안 그랬습니까? 네,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었었군요. 지금 오늘 뉴스 한다고 우리 그 한지원 기자가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좀 장을 못 봤어요. 딴 생각을 못 했나 보네요. 요즘에 그 한간에 이상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서 어떤 소문이요? 이주호 기자와 한지원 기자의 그 남매설. 아, 그래요. 남매설 돌고 남매. 있어서 약간 이거 뭐 흔한 남매 벌써 나왔잖아요. 아. 남매 기자 세팅. 남매 리노를 찾아서님도 흔한 남매네. 제가 그쵸? 큰 오빠 네. 정도로 제가 제 동생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자, 현대차에 오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어요. 저희 류종훈 기자가 이 인베스터 데이를 직접 참석하느라고 오늘 이제 뉴스룸을 네.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분석과 취재를 통해서 내일 아침 심층 인터뷰 시간에 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얼마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미래를 그린 그림 속에서 우린 또 투자자나 아니면 이제 산업에 관련된 분들은 어떤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지 이 자세한 내용을 내일 오전 8시 20분에 심층 인터뷰 시간에 류종훈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저는 오늘 간략하게 발표된 내용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류종훈 기자만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뭔가 약간 그림이 보이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오늘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면서 향후 10년 동안 12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발표했던 투자 금액보다도 한 10% 넘게 높아진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 투자도 굉장히 높였고, 그리고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량 555만 대를 목표로 잡았거든요. 이 555만 대 가운데 200만 대는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전기차만 1년에 200만 대 판매하는 기업이면 굉장한 기업이죠. 네, 그렇죠. 좀 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표는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555만 대를 어디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겠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표 한번 보이시면 글로벌 생산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20만 대, 인도에서 25만 대, 미국에서 30만 대를 추가로 생산하고 CKD라고 해서 베트남,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도 대략 뭐 얼만큼을 더 추가로 생산을 해서 총 2030년까지 100만 대를 추가로 생산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555만 대 판매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2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도 동일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전체 판매량이 555만 대니까 그 가운데 200만 대라고 하면 거의 40% 가까운 36%의 비율을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200만 대 가운데 북미에서 69만 대, 유럽에서 46만 7천 대를 판매하겠다는 거니까 상당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판매 목표를 보면 지금은 30만 대인 올해 30만 대인 전기차 판매를 2027년까지 84만 대로 높이고,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은 200만 대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 보이시는 북미가 전체 46%를 차지해서 69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유럽을 46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외 지역에서 63만 대, 우리나라에서 21만 대 이렇게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그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도 200만 대가 안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2030년이지만 그때 다른 기업들, 다른 OEM 기업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판매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판매량으로 목표 판매량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도 엄청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획도 내놨는데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죠.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하이브리드 차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7개의 차종의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14종까지 하이브리드 탑재를 2배가량 높이겠다라는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제네시스는 전기차 전용 모델 제외하면 모든 차종의 하이브리드 옵션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차 133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이건 어디서 만드냐? 이 하이브리드는 어디서 만드냐? 지금 그 4분기 가동을 앞두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이름인데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HMGMA라고 해서 여기 거의 약간 마가 같은 느낌 나지 않습니까? HMGMA 여기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과 같은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요즘에는 좀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EREV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EREV 그러니까 이게 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이라고 해서 EREV라고 부르는데 배터리가 달려 있고 모터가 달려 있고 엔진이 달려 있는데 엔진은 배터리 충전용으로만 쓰이는 그것을 우리가 EREV라고 부르거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배터리로 달리는 전기차는 맞는데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를 굴려서 달리는 건 맞는데 달리는 동안 엔진을 굴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거의 완충 시에 900km까지 주행 가능한 이 기술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이게 과거에 한번 개발이 됐었고 사용을 했었는데 별 수요가 없어서 사장이 아니죠.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사장이 아니라 잠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개발하지 않았던 기술이었는데 최근에 배터리는 분명히 그 친환경성도 좋고 주행감도 좋고 한데 문제는 이제 항속거리가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주유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자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추진되고 있는 게 EREV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2026년 말 북미와 중국에서 EREV 양산을 시작해서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배터리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기술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자율주행을 비롯한 SDV 개발 계획을 또 강화하겠다.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 및 사업 역량 강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인베스터데이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종 기자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 뉴스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출생아 수가 이제 지난 6월 다시 꺾이면서 18,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표를 보여주시면은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입니다.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8,2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한 1.8% 감소했고요. 밑에 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3.4% 증가한 이후에 계속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81개월 연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2022년 9월 0.1% 반짝 이제 증가를 한 이후에 계속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지난 4월과 5월에 500여 명씩 증가를 하면서 약간 반등 조짐이 있긴 했는데 3살 만에 이제 다시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다만 이제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로 볼 때는 4월에 이제 반등했던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이제 전년 동기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일은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가 반등했다는 거죠. 네네, 지난 분기 대비 반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분기로는 반등을 했는데 이제 달로 보면은 올해 6월에 이제 다시 감소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는 다시 혼인 건수가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은 출생아 수가 소폭 이제 등락을 좀 반복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함께 발표된 2023년 출생 통계를 보면은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출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이제 이게 전년 대비 한 19,200명
그리고 이제 약 7.7% 감소를 했는데요. 네. 이 수치는 이제 1970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로 이제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게 한눈에 봐도 딱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는 부모의 평균 연령 역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졌던 건 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체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워낙 많이 떠들기도 하고 근데 실제 여성과 남성의 평균 그 출산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왠지 여성은 30대 중반일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한번 네. 아, 네. 마지막 끝자리까지. 네, 끝. 마지막 끝자리까지. 네. 여성 34세, 남성 오. 36세. 어떻습니까? 오,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성이 33.6세고 남성은 36.1세랍니다. 거의 오.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역시 역시 이제 아이 아빠. 뒷걸음질 치다 보면은 이게 밟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10년 전이 이제 2013년 남녀 평균 출산 연령이랑 비교를 하면은 네. 그 여성은 1.8세, 남성은 1.6세 높아진 거고요. 다음 표를 보면은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 20.2%에서 2018년 31.8%, 네. 또 지난해엔 36.3%로 이제 매년 증가를 했고요. 연령별 이제 출산율을 보면은 30대 초반 출산율이 좀 전년보다 9.3% 감소를 했고 20대 출산율은 11%나 줄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지난해 출생아 수 첫째 아이가 13만 8,400명으로 전년 대비 한 4.6% 감소를 했고요. 둘째 아이는 같은 기간 11.4%, 셋째 아이는 14.7%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둘째, 셋째가 좀 감소하는 걸로 봤을 때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좀 의식도 강해진 걸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0.7명대가 이제 바닥이다 이런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점점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통계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 이게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사실 작년 수능 그 수험생 수가 약 44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딱 2005년 44만 어. 명. 근데 그러면 이제 2023년이 절반 23만 명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20년, 그러니까 19년 후 20년 후인 2043년, 네네. 2043년 수능을 보는 수험생 수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20만 명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구 구조라고 하는 게 워낙 지금 발생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20년 후에 대학에 들어가고, 네네. 그 다음에 30년 후에 사회에 진입하고 하기 때문에 와 이게 23만 명, 한 해에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로만 사회에 진입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한 해에 20만 명밖에 안 되면 경제가 그때는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참 걱정되네요. 걱정이 되기도 네.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우 참 그렇네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번에 배터리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배터리 뉴스. 자, 오늘 삼성 SDI가 미국 GM과 손잡고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확정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GM과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오늘 뉴스인데 이게 딱 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니까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 좀 주가가 그것보다는 네. 이미 다 알려졌다. 이미 다 알려졌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 SDI는 GM과 이 내용을 그 MOU를 체결한 게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이 MOU를 이미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몰랐던 사실은 아니고 MOU 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건 양해각서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크게 특별히 뭐 좋은 뉴스라고 보긴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 저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뉴스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MOU를 체결할 당시에 어느 정도를 계획했었는지가 있을 거고 본 계약을 체결한 오늘 나온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차이를 한번 보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사실 이게 그 2026년 양산을 목표로
MOU를 체결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온 내용 보면은 2027년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양산 목표 시점이 좀 뒤로 미뤄졌죠. 아무래도 업황이니만큼 양산 시점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지금 양산 목표 규모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만큼을 생산할 거냐.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기가와트를 생산할 만큼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계약 체결한 거 보니까 27기가와트로 규모의 공장의 규모가 약간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뭐 시황이니만큼 이 생산 규모도 30기가와트시에서 27기가와트시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금액 규모가 작년에 그 MOU 체결할 때는 한 30억 달러였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4조 정도가 되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35억 달러. 금액은 또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또 늘어나서 한 4조 6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약간 그 업황이 안 좋아서 규모도 줄어들고 시점도 뒤로 밀렸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지금 지난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LG엔솔하고 GM이 합작 공장인 얼티엄 셀즈 3공장 있잖아요. 네. 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지금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네네네네.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티엄 셀즈 3공장의 건설을 일시 중단했는데 이런 가운데 GM과 삼성 SDI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규모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LG엔솔과의 공장은 건설 중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SDI와는 오히려 건설 계약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측면으로 보인다.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에 나온 얘기가 각형 폼팩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각형 폼팩터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LG엔솔이나 아니면 그 SK온의 경우에는 파우치형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SDI가 각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형 폼팩터는 통상적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높은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금속 재질의 외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그나마 좀 더 높은 측면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안전성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벤츠 화재 사고가 그쵸,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에서 이제 외부에 주차되어 있던 그 전기체 200대가 한꺼번에 불타버리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 SDI의 각형 폼팩터와 관련된 이야기도 논의가 된다고 하니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 결국 이게 만약에 얼티엄 셀즈 3공장이 그 공장 건설을 재개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도 그럼 폼팩터를 기존의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으로 바꾸는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삼성 SDI가 지금 누구한테 그 배터리를 공급했는지 보면 BMW. 네. 그러니까 BMW는 거의 대부분 차종에 이제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죠. 네네. 그리고 롤스로이스. 물론 차는 좋은데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SDI는 결국 판매량이 많을 수 있는 차종의 공급사를 들고 있지는 않았다는 측면이 네. 분명히 있었는데 GM과 합작사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이제 판매량 증가를 좀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이 있었지만 스텔란티스도 사실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는 지금까지 굉장히 물론 브랜드는 좋아요. 뭐 BMW,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스펙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의 드림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그 보편적으로 많이 대량으로 팔리는 그런 자동차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약점이었었다면 GM과의 합작사를 통해서 판매량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죠.
MOU 때보다는 규모와 시점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거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LG에너지 솔루션은 GM하고 공장 건설도 중단하는데 얘네는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각형 폼팩터에 대한 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네 번째 포인트는 좀 보급형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안정성을 좀 추구한다는 게 좀 지금 이슈에서는 좀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소비자, 특히 네.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전기차 살까 내연차 살까 고민했다가 전기차는 아직 안 되겠다라면서 네. 내연으로 바꾸신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네네. 안전성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좀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네, 제가 다음 뉴스 준비했는데요. 오늘부터 7개월간 AI를 이용해서 지인 대상 합성물을 제작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찰이 이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네. 지금 사실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텔레그램에서는 전국 초중고 대학의 이름이나 뭐 지인 능력방, 뭐 겹치는 지인방 등의 이름으로 이제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하는 대화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이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 네, 사이트 링크를 보여주시면은 이 사이트가 그 딥페이크 피해 확대 명단을 기반으로 만든 딥페이크 앱입니다. 이 X자를 좀 지워주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중학생이 만든 거라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걸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학교별로 이제 다 뜨는데 여기가 이제 이 지도를 만든 게 그 팀 데이터 스택이라는 곳이고요. 네. 모든 사람이 이제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나온 학교를 이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지도고요. 또 이들은 이제 제2의 N번방 사태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주고 최대한 추가적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 탄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좀 주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걸 만든 제작자가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요. 이제 수백 통의 제보 메일과 SNS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현재 이 사이트가 알려지자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도 50번 넘게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이 딥페이크 범죄는 특히 10대 사이에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10대 피의자 수가 2021년에는 65.4%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75.8%로 2년 새에 1.8배 증가를 했고요. 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에 131명, 약 73% 정도가 10대라고 합니다. 좀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자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뭐 SNS 상에 그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얼굴이나 가족 사진을 모두 삭제를 하거나 좀 네. 비공개로 전환하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서울 경찰청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서울 내 초중고교 이제 1,400여 곳,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78만 명에게 대상으로 긴급 스쿨백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혹시 스쿨벨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글쎄요, 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해당이 됐나 네네, 보네요. 초중고교 다 모두 합친 거고요. 스쿨베이라는 게 예. 그 새로운 유형의 이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에게 이제 범죄를 알리는 예방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와이프분이 네.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겠네요. 받았겠죠. 네, 그 각 교육청에서도 이런 딥페이크 관련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추진 중이고요. 그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요 이렇게 표였죠? 네. 네네 이렇게 각 교육청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피해 신고 센터를 이제 운영을 중이고요. 피해 학생 발생 시에 이제 신속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네. 그래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이제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지금 그 텔레그램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좀 네. 퍼지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이게 그 프랑스에서 근데 그 기소를 하기 전까지 구금할 네. 수 있는 시점이 28일까지예요. 네네네. 그래서 28일이면 이제 오늘 저녁이면은 만약에 기소가 되면 이제 그 계속 구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기소를 할 만한 혐의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 사실 그 과연 그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그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는가도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그렇죠, 이슈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네. 논점이거든요, 이게.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네. 좀 생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이러면서 이제 처벌 기준이 좀 제대로 확립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없다 보니까는 지금 뭐 계속 뭐 법안도 추진되고 이러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10대 비율이 굉장히 많네요. 10대가 거의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와. 사실 10대가 뭔가 이렇게 글쎄요, 뭐 제가 너무 10대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그 경각심을 크게 갖지 않고 장난삼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가능성이 그쵸, 그쵸.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분명 이거는 이제 어떤 부모님들의 가이드가 되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요즘 상황이 되게 심각해지고 있어서 관련 뉴스도 한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산업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요즘에 우리나라 바이오 그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ADC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FDA에서 병용 그 항암제 1차 네.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된 그 렉나자 유한양의 렉나자랑 리브리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긴 한데 여전히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어떤 자료를 내놨냐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 당뇨 치료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5년 뒤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관련된 매출이 거의 50%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그 다음에 덴마크 주도 하에 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라이릴리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이 두 개 기업이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말고는 사실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내노라는 그 비만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5년 뒤가 되면은 전 세계 각국에서 관련 매출이 50%씩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 시장은 커질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 바이오 협회가 리포트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글로벌 비만 당뇨 치료제 매출은 약 107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연평균 12.2%씩 성장해서 2028년이 되면 한 190조 원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 표로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지역별로 골고루 성장하게 될 거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북미 혼자 독주 체제입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북미가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북미 혼자 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시장 가운데 거의 북미가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은 그 중동 유럽, 그 다음에 남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이 시장까지 골고루 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이 시장에 여기 그 자료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5년간 북미는 지금 북미 매출은 전 세계 비만 치료제의 한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5년간 북미는 47.8%, 그 다음에 유럽은 50.4%, 에이펙은 49.6%, 그 다음에 그 중동은 55.1%, 라틴 아메리카는 53.6%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죠. 그리고 비만 R&D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R&D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임상에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121개. 그 가운데 이 밑에 표시 보시면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22개, 2상 진행하고 있는 게 50개, 그 다음에 1상 진행하고 있는 게
49개. 여기에다가 사실 비만하고 당뇨는 같은 제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만, 당뇨 모두 합쳐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454개에 달하는 그 약제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활발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이 약품들이 이제 그 판매 승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특이해서 좀 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싼 것도 비싼 건데 공급이 부족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제 일라이릴리가 반값 제파운드를 내놓겠다. 오. 그럼 우리가 거의 가격 한 40% 할인된 제파운드를 오. 내놓겠다. 비만 치료제 내놓겠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화면 보시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비만 치료제는 이 주사제죠. 근데 이건 바이알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주사제는 네. 이게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이 그렇고요. 당뇨병 치료제가 그렇고요. 그다음 비만 치료제가 그런데 특성이 뭐냐면 매일매일 맞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다 보니까 스스로 집에서 놔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알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 주사에 이미 약제가 포함된 채로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그냥 일정 용량이 주사되게끔 나오잖아요. 당뇨병 네네네. 치료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주사제를 만들 만한 공장이 세계에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캐탈란트라고 하는 이 CMO 기업, 이 주사제를 만드는 공장 3개를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제파운드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도 지금 공장 인수하거나 아니면 어디 공장 건설하거나 이걸 하고 있는데, 아무리 빨리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이걸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뭐지? 차라리 그럼 바이알로 내놓자. 일주일에 한 번씩 바이알로 내놓자. 이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즘에 이 그 글로벌 제약사들은 서방형 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도 사실 경구용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구용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이유도 다른 게 뭐냐면, 편한 것도 편한 건데 생산량이 못 따라가서입니다. 근데 경구용의 경우에는 생산을 좀 손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방형 제제의 경우에도 이게 생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걸 생산하는 것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환자의 복약 지도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아니라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그 수요를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쪽으로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파운드에서,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제파운드의 바이알 버전을 내놓은 것도 사실 생산을 하지 못해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바이알로 하게 되면 주사기를 사야죠. 그 다음에 그 주사기를 꽂아서 네. 주사기에 넣은 다음에 공기 빼고 네네. 스스로 넣고 하다 보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힘들 텐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게 만들어서 주사기의 수요자, 그 다음에 실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의 수요자, 이걸 분산시키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달리는지를 네네. 좀 알 수 있는 측면입니다. 저도 한번 맞아보고 싶은데 외국 가서 맞아야겠죠. 이게 한국에 그런 얘기 들으면은 항상 네가 뭘 맞아 이런 소리 듣죠. 그쵸? 죄송합니다. 아니, 탈모 얘기하시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탈모. 와, 이걸 탈모랑 비교하네. 아이, 저는 이제 탈모 약도 먹고 네. 탈모 샴푸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탈모 약도 바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네. 먹는 거, 바르는 거, 약, 그 샴푸까지 3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안 하면 진짜 황 비거든요. 순간적으로 황 비거든요. 그리고 탈모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거고, 비만이라고 하는 건 한지용 기자는 지금 조금 노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싹센다밖에 네네. 못 맞긴 합니다.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올 초에도 연초에도
그 한국 노보노디스크 한국법인 사장 맞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분한테 기자들이 몇 차례 물었어요. 한국엔 언제 들어옵니까? 위고비 언제 들어옵니까? 네네. 물어봤더니 되게 이제 오묘하게 대답하긴 했는데 지금 아직 생산량이 부족해서라고 대답하긴 했는데 결국은 그래놓고 이제 일본에 진출했거든요. 일본에 주느라고 한국에 못 줍니다 이거였었거든요. 생산량 부족해서 결국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싹센다밖에 사용 못한다. 네네네. 네. 제가 그 탈모 말씀드린 게 저희 앞권에서 주말에 그 탈모 영상이 올라가가지고 탈모 얘기 갑자기 왜 나오냐고 네.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와 지금 약도 먹는데 애를 낳은 게 대단하다. 제가 이거 되게 신기한 거. 제가 약 딱 끊었거든요. 끊고 애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먹었어요. 끊고 한 2개월 있으니까 애기가 생기더라고. 부작용 애 안 생긴다. 네, 산 증인이십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네, 빨리 다음 가겠습니다. 뉴스 네, 보겠습니다. 지금 곧 추석인데 이제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이 추석이지만은 네. 중소기업은 이제 판매 매출 부진으로 지금 사정이 어렵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전체 중소기업 중에 절반 이하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표를 보여주시면은 10곳 중에 2곳은 현재 자금 사정이 좀 곤란을 겪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 표입니다. 네. 먼저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7.3%고요. 미지급이 36%,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좀 곤란하다. 고 응답을 한 비율이 25.6%고 또 원활하다는 응답 16%보다 높았습니다. 또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8.4%를 차지했는데요. 이런 자금 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이제 판매 매출 부진이 70%에 달했고요. 이에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랑 인건비 상승, 뭐 판매 대금 회수 지연 순으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 8천여 만 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응답을 했고요. 필요 자금 대비 부족 자금은 평균 1,700만 원대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과 이제 중소기업 자금난 훼손을 위해서 이제 최대 43조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정부가 이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좀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 자세히 정리가 돼 있는데요. 좀 글자가 많긴 합니다만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그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 2,100억 원, 국책은행 6조 원, 중소진공 8천억 원 등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까지 공급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위메프 티모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이제 대출 금리를 2.5%까지 낮추는 그런 우대도 지원을 합니다. 또 이제 연휴 기간 동안 국내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가 됐는데요.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나 또 국내선 이용객을 위한 공항 주차장 이용료, 여객 터미널 주차비도 이제 무료로 이용이 되고요. 또 국내에서 즐길 거리를 충분히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궁이나 이제 청와대를 야간 개장하고 뭐 코리아 둘레길 같은 이런 전 구간을 처음으로 이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은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해드렸던 뉴스가 요즘에 차라리 네. 동남아 여행 가지 뭐하러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지 갔을 때 네. 바가지 때문에 좀 기분 상하셨던 그렇죠, 경험들이 그렇죠. 많이 있다 보니까 뭐하러 우리나라 여행 가냐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런 조치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바가지 문화라고 하는 게 네. 그 현지에서 항상 장사해 오시던 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뜨내기 장사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좀 폄하 발언이긴 네네.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빨리 네, 좀 잘 그렇죠. 잡혀야 되는데. 일부 어떤 상인분들이 하시는 네. 그런 거를 이제 SNS에 바로 올리면은 또 확 몰려서 그 지역을 또 폄하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러니까, 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 테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종훈 기자의 내일 심층 인터뷰도 현대차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네. 기회니까 심층 인터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